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바로 파트 6, 바로 6장의 계량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하고 연결하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량의사결정이다 이럴 때는 바로 수많은 경영의 의사결정 속에서 숫자적으로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수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럴 때를 우리가 계량의사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계량의사결정에는 우리가 이제 순서를 보면 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위험하의 의사결정,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상충하의 의사결정이라는 네 단계를 갖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나중에 재무관리 공부를 한다 할 때도 재무관리도 의되죠. 이 속의 4개 가운데 3가지의 기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확실성하와 위험하와 상충하라는 3가지가 들어가며 불확실성 상황하. 이건 어떠냐 그러면 비제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불확실성은 나중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바로 의사결정자의 가치관입니다. 의사결정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 예를 들어 낙관주의냐 비관주의냐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가지 우리가 봤을 때 뭐 유감적이냐 동일한 확률을 이용하느냐 낙관과 비관을 같이 가지느냐 하는 기법에 의하여 바로 의사결정자의 뭐가 되느냐 가치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갖다 유도하느냐 그럼 바로 재무관리 쪽에서는 비제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관리 배울 때는 확실성하의 의사결정하는 말은 바로 자본예산. 자본예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회사가 처음 자본을 갖다 투하할 때 자본예산이라는 기법에 의하여 여러가지 5가지 기법을 배우면서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배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위험하 그럴 때 위험하는 바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할 때를 우리가 바로 위험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가치관 들어가는 거 투자가 이 가치관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배제하고 바로 상충하는 게임이죠. 너와 나가 상호 충돌할 때 내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하는 이야기가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의사결정자의 가치관까지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의사결정이라는 단어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계량의사결정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계량의사는 그야말로 일종의 숫자로 소위 말하면 술이라는 얘기가 되죠. 술이 의한 뭐가 되냐 디시전 메이킹이다. 바로 의사결정을 갖다가 예를 들면 숫자로 이야기를 하겠다. 숫자와 도표와 수학적 기법에 의하여 바로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방안을 갖다 찾아가겠다는 게 계량의사결정이라 이러며 요즘 계량의사결정이 이제 굉장히 어떠냐 하면 경영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필히 여러분들이 계량의사결정 또는 뒤쪽에 가면 바로 7장에 경영정보시스템 MIS라고 하죠. 8장에 가면 국제경영, 무역을 갖다 얘기하는 이 분야가 통상 다른 책에서는 미비하든지 빠져버리든지 안 하는데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 부분이 의에 되느냐 그럼 시험에 바로 차별화시키기 위하여 현대적인 기법에 의하여 의사결정 내리는 이런 이야기는 이게 추가가 돼야 된다 해서 우리는 굉장히 비중을 두며 여러분하고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시험은 누가 출제하죠? 출제자들은 미국에서 다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수한 대한민국의 교수들이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그렇죠. 그럼 이거 예를 들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느냐 가장 현대적 기법에 속하는 국제경영까지는 다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계량의사 그 다음에 MIS 그 다음에 국제경영 이것이 빠져있는 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이 줘보니까 얘들은 이거 뭐 간단히 하고 끝내겠지? 이거 간단히 끝내면 여러분을 갖다가 점수를 올려줄 과목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경영학이라면 당연히 바로 계량의사 그 다음에 MIS인 경영정보시스템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국제경영은 필히 요즘은 중시하는 시대에 왔다. 뭐 기본적인 이야기야 뭐 다 여러분이 어느 책이나 다 나와 있지만 이 점도 참고하시며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란다는 얘기를 드리며 이제 굉장히 계량의사결정에서 바로 수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범주를 어떻게 우리가 나누냐면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확실성하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위험하의 의사결정 근데 불확실성하라는 말은 바로 일종의 하나의 되죠. 의사결정자의 가치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 한 단계를 우리가 보면 맨 먼저 확실성하. 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 맨 먼저 나오겠죠.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바로 위험하의 의사결정이다. 위험하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재무관리 쪽에서는 이게 안 들어가지만 바로 불확실성하. 이 불확실성은 어떻죠? 바로 의사결정 간의 그 가치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은 바로 의사결정자 DM 내리는 디시전 메이킹을 내리는 의사결정자의 가치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서는 들어가지만 재무 쪽에서는 배제를 하죠. 그럼 네 번째 가면 뭐가 되느냐? 상충하다 하는 말을 갖다 씁니다. 상호 충돌이라는 얘기를 갖다 하죠. 바로 상충하는 내가 이기니 너가 이기니 마치 게임 이론이다. 그런 얘기를 갖다 얘기하고 재무관리에서는 선물, 옵션, 스왑이라는 이야기 세 가지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결정을 갖다 내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더 넓혀 나가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경영학에서는 동적 계획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론을 배우는데도 동적 계획이 나옵니다만 한 단계 한 단계 범위를 갖다 넓혀가며 처리하는 걸 갖다 우리는 동적 계획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동적 계획. 바로 여기도 동적 계획이 이야기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마치 마케팅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전략을 세울 때도 기업 내에서 해야죠. 그 다음에 산업 내에서 해야죠. 산업 바깥에서 어떻게 하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전략을 갖다 우리가 세웠던 바가 있듯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넓혀가면 이하는 걸 갖다 우리는 동적,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다. 동적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동적 계획이다. 이 동적 계획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넓혀가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성하에 그럴 때는 뭐가 되죠? 미래의 확률이 100%일 때. 예를 들어 확률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100%다. 그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다. 100%다. 이게 뭐가 되죠? 우리가 확실성하라고 얘기합니다. 재무관리 쪽에서는 자본 예산이라고 하죠. 이건 확실하다. 자기가 투자를 똑바로 한다면 위험 요소가 전혀 없다.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확실성하라고. 위험하다 그럴 때 위험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확률이 이제 분리됩니다. 아까는 확률이 100%다 그랬는데 확률이 어디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확률에서 경기가 좋을 확률, 호경기라고 얘기하죠. 호경기가 40%다. 보통이 30%다. 불경기가 예를 들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순서가 잘못됐군요. 호경기가 30%, 보통이 40% 이렇게 되죠. 호경기가 30%, 보통이 40%, 그 다음에 불경기가 30%다. 합하면 모두 몇 프로냐? 100%다. 이렇게 호경기와 불경기, 보통과 불경기를 갖다 이렇게 분리하며 나갈 때 뭐라 그러죠? 위험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위험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재무관리 쪽을 갖다 얘기할 땐 재무관리 쪽에서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하나의 뭐가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팔 때 일어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재무관리 영역에 나오는데 이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위험하의 의사결정이라고 하죠. 자, 불확실은 거의 예를 들면 가치관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의사결정자의 어떤 가치관까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재무관리에서는 빠지는데 이건 바로 가치관, DM을 하는 DM의 가치관, DM을 하는 디시전 메이킹 하는 의사결정자의 가치관까지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맥시맥시다, 맥시미니다, 뭐 라플레이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투자자나 또는 뭐가 되느냐? 의사결정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죠? 하는데 우리 바로 DM에 대한 여기에 대한 가치관까지 들어가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디에서는 재무관리 쪽에서는 불확실성 상황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재무관리에서는 너무 복잡하다 보니 투자자의 가치관까지 넣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배제되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상충하다 그럴 땐 바로 상호 충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게임 이론이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씁니다. 게임 이론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윈윈의 반대.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런 윈윈의 반대적 개념이 뭐가 되죠? 게임 이론이다. 게임 이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승자가 있고 피해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가끔 제로섬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제로섬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뭐를 합해야 0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죠? 고수를 칠 때 딴 사람과 이런 사람이 있다면 둘을 합하면 성자와 피해자를 갖다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합하면 항상 0이다. 왜? 돈을 번 사람과 돈을 잃은 사람을 갖다 결합하게 되면 0이 돼야 된다. 이런 원리에 의하여 일어나는 걸 상충하라고 얘기하며 게임 이론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결정을 우리는 바로 파트 6에서 계량의사, 바로 숫자로 된 의사결정, 굉장히 요즘 와서 새로운 학문으로 또 많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시험에도 이제 자꾸 이쪽 부위를 갖다가 들썩이고 있다. 옛날은 이 영역까지는 별로 안 들어갔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의사결정을 갖다 수로 하는 계량의사나 그 다음에 경영을 정보를 이용한다 그러는 경영정보 시스템 MIS나 그 다음에 국제경영을 나타내는 무역 이런 부위가 옛날은 찬밥이었는데 요즘은 차츰차츰 어야 되죠? 부각을 나타내며 이까지 정리가 돼야만 완벽한 경영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영역의 이야기는 재무관리와도 연관이 된다 그랬죠. 바로 확실성하에는 자본 예산입니다. 기법 5가지가 나고 여기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없지. 그다음 위험하다 그럴 때 위험함은 바로 확률이 있을 때인데 이건 뭐가 되느냐?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팔 때 확률에 의하여 진행하는 거 우리가 배웠는데 주식 채권을 어떻게 사느냐 아주 중심이 바로 위험화가 되죠. 그리고 불확실성하는 여기서 배제된다. 그리고 상중하는 바로 상호 충돌이 되는데 선물, 옵션, 스왑이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여러분 재무관리할 때 배웠던 이야기들을 상상해주면 좋고 또 만약에 안 됐다면 그쪽 내용을 참고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바로 계량의사결정은 4가지 범위. 그러나 재무관리 쪽을 갖다 배울 때는 여기서 가치관까지 들어가는 불확실성을 배제해가지고 3가지를 갖다 우리가 배웠다는 것도 연관을 시켜준다면 훨씬 더 여러분이 어떠냐 계량의사결정을 갖다 공부할 때 어떤 범주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주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여기 되죠 인식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다시 한번 목차를 보며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파트 계량의사는 수리로 된 의사결정이다. 가치관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 가치관의 이야기를 이제 따지다 보니까 뭐가 되냐 우리가 배울 때는 이런 이야기 내용을 갖다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냐 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다. 그럴 때 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쭉 나중에 배우지만 확실성하의 의사결정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확실성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얘기를 미리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냐 범위를 잡아보자. 범위를 잡아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디가 확실성이고 어떤 게 그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하고 한번 따져주자 이거죠. 보통 우리가 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다 그럴 때 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은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DMUC다 이런 말을 합니다. Decision Making 그 다음에 뭐가 되냐 Under Certainty 바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 확실한 가정 속에서 한다 그래가 Under Certainty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 소위 확실하게 확률이 100%다. 예를 들어 장학금을 신청한다. 바로 확실한 룰이 있어요. 뭐 이거 예외가 있을 수 없단 말이야. 그 규격에 맞나 안 맞나에 따라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을 갖다 다 내리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 DMUC라고 얘기하고 DMUC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가볍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 책 속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잘 아는 선형 라인 메소드다 이거죠. LP 라인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선형 2개의 직선 방정식 이건 애누리 없습니다. 확률이 100%입니다. 선형계획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맨 먼저 들어가면 바로 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의 첫 번째 이야기가 선형계획법이다. 2개의 직선 방정식을 나누고 만나는 교차점에서 X값과 Y값을 가지고 답을 갖다 찾아나가는 거. 여기는 뭐 변화 없어. 확률이 몇 프로? 100%다. 100%다 이거. 확률이 100%다 이거죠. 100%다. 확실성하는 확률이 100%이다 하는 이야기에 선형계획이 있고 또 선형이 못 될 때 이걸 갖다 우리는 비선형계획법이라고 얘기하죠. 비선형. 바로 일단 뭐가 되느냐 성이 안 되는 이야기들 예를 들어 곡선이나 뭐 이런 데도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확률은 100편이다. 그래서 선형의 반대적 개념이 비선형 1차 아니면 2차나 3차는 비선형이 된다. 그러나 확률은 넣어야 되죠. 100% 확실하다. 답은 오직 하나. 확실하다 이거죠. 이걸 갖다 이제 여러분하고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뭐가 되느냐 목표계획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목표계획법. 목표계획법은 이제 여러분 타겟 고울이라는 말이 되죠. 목표를 세운다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갖다 세운다 그럴 때 목표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목표 계획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겠는데 요 여백을 지우고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하죠. 여러분의 확실성은 바로 100%. 확률이 이렇게 분리되어 나가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위험화. 그리고 가치관까지 들어가면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상충하는 상호 충돌이 되는 게임 이론, 윈앤윈의 반대가 되고 저로서입니다 하는 기본 이야기는 뭐 제가 여백이 없으니까 설명을 위하여 지우면서 머릿속에는 확실성, 그 다음에 여러분 위험화, 불확실성, 그리고 상충화 네 가지 분류된 입장에서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됩니까? 바로 의사결정, 계량 의사결정은 구성이 되었구나. 그럼 그 구성 속에서 확실성 하에 DMUC 속에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데 요 여백이죠 보니까 지우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하나하나 어떤 내용이 연결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전체 속에서 어떤 내용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이런 개념을 갖다 가지고 바로 확률이 100%가 될 때 바로 답이라고 하는 확률이 100%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확실성하. 확률이 100%. 확률이 100%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제도 이건 뭐 예외 없습니다. 하나의 그 틀에 다 맞아져야만 오케이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확률이 100%가 되는 DMUC, 디시전 메이킹에 뭐가 되냐? 언더 서텐티. 예를 들어 선행계획법. 선행이 안 될 때는 비선행. 그렇지만 뭐가 되느냐? 확률은 100%가 되며 두 개의 직선 방정식이 만나든지 곡선이 만나든지 만족시켜주는 이야기가 될 때 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다. 목표계획법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목표계획은 뭐냐 그러면 이거죠. 내가 100만 원을 갖다가 얘들은냐 벌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100만 원 벌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달성하고 보니까 얼마냐 그러면 98만 원이더라. 그러면 여기에 98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는 2만 원만큼 디퍼런스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근데 내가 돈을 갖다 벌고 보니까 얘들은냐 105만 원이더라. 105만 원이더라.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만약에 절대 이익을 갖다 이게 최대화를 따진다면 105만 원을 갖다 선택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들은냐 여기에 98만 원이 되면 2만 원 작은 쪽이 나오죠. 작은 쪽이 나온다 이거지. 2만 원만큼 여기는 작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게 극대화를 따진다는 100만 원의 목표를 세웠다면 이 목표 계획법은 소위 디퍼런스, 차이가 작은 쪽, 목표를 세우는데 근접하는 쪽을 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98만 원은 2만 원 차이, 여기는 5만 원 차이, 이럴 때는 차이가 작은 쪽 98만 원이 목표 접근법에 접근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105만 원 당연 취하죠. 그렇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러는 것은 편차가 작은 쪽. 여기서 이제 목표 계획본 내용을 얘기한다. 목표를 세웠는데 편차의 극속, 편차가 작은 쪽, 가장 작은 쪽 이쪽을 선택한다 그런 초이스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뭐가 되냐.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목표를 세웠다. 근데 98만 원과 105만 원이다 그러면 어느 쪽을 취해야 되죠? 목표 계획법에는 98만 원, 즉 디퍼런스가 작은 2만 원 쪽의 작은 편차를 주는 쪽을 취한다. 이게 뭐가 되죠? 목표 계획법이다. 여기도 이해되느냐? 확률은 100% 확실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적 계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적 계획. 아까 제가 이미 동적 계획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동적 계획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됐죠. 확실성하 속에서 하나의 어떤 목표가 달성이 되었다. 그럼 일단 닥서에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갖다 따져줘라 이거죠. B. 그 다음에 어디 되느냐? C로 가라. 이와 같이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넓혀나가며 한 단계 넓혀나가며 목표를 달성해가는 계획을 동적 계획, 움직이며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다. 그렇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있을 때 처음부터 마음을 100% 달라 불가능합니다. 작은 것부터 승인을 보여야 되죠. 첫째, 이게 달성되었을 때 요거, 그럼 또 요거 한 단계씩 단계를 넓혀가면서 이루어가는 걸 동적 계획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 가정 조건이 확실성 하에서 우리가 따져준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확실성 하의 의사결정이라는 이야기의 개념은 바로 DMUC 얘기하면 선형계획이나 또 비선형은 2차 같은 경우지만 다 어디 되느냐? 그래프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 목표계획은 편차가 제로 작은 쪽,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100만 원 돈을 벌겠다 그럴 때 98만 원과 105만 원이 있다면 98쪽을 취한다 그러면 목표 계획법이다. 이거죠. 그리고 동적 계획은 움직이면서 다이나믹 한 단계 한 단계 움직이며 어떤 목표를 달성해 간다는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적 계획이라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확실성 하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로 차례대로 의사결정할 때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의 중요한 선용계획은 직선방정식을 통하여 두 개 만나는 교차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선이 있다 이러면 이렇게 두 개 직선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찾아주는 기법을 선형계획법의 바로 대표적인 라인 프로그램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바로 선형계획이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그럼 비선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직선 방정식처럼 직선 방정식은 아니더라도 곡선이 되더라도 최대와 최소를 갖다 우리가 이끌어간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뭐 최대 또는 최소, 뭐 극대, 극소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며 나가는 게 비선형 속에서 확률이 그래도 100%일 때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표계획법은 바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럴 때 98만 원 벌었다면 2만 원 편차가 되고 작죠. 그러나 105만 원 벌었다 그럴 때 105만 원이 더 많다 말이야. 그렇지만 100이라는 기준점을 봤을 때 목표의 기준점을 볼 때는 98만 원이어야 되느냐 그러면 선택된다. 105만 원 많지만 편차를 가지고 편차의 극소화, 편차가 작은 쪽을 취하는 걸 갖다가 목표, 타겟, 골,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까운 쪽이다. 그래서 오히려 98만 원 쪽을 선정하는 이유가 뭐가 되죠? 바로 목표 계획, 편차의 극소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동적 계획은 한 단계 한 단계를 넓혀가며 이야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출발점이 여기 있다 이러면 출발점에서 만약에 여기서 확률의 이야기 이렇게 간다. 그럼 여기서 간 쪽에서 어디 되느냐 그럼 가는 쪽에 가장 간편한 거. 또 여기 간 쪽에서 가장 짧은 쪽.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목표까지 간다. 그런 이야기를 작은 쪽을 찾으며 가는 거. 또는 아니면 우리가 넓은 땅을 갖다 요구할 때 또는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을 잡을 때 어떻게 되죠? 작은 부위부터 야 미안하지만 요 땅을 갖다 A 주인과 B 주인이 있다 이럴 때 요만큼의 차이가 있다면 아 B로부터 요 정도만 사야지 한꺼번에 다 내나? 절대 못 삽니다. 작은 쪽부터 야금야금 우리가 어떻게 되죠? 바로 간다. 동적 계획은 그런 거죠. 한 단계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이와 같이 단계를 갖다가 밟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땅을 갖다가 사간다. 이 동적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마케팅 쪽에서도 전략을 세울 때 기업 내에서 써야 하니, 그 다음에 기업 외에서 써야 하니, 그 다음에 산업 내에서 써야 하니, 산업 바깥에 써야 하니 이렇게 우리가 바로 하나하나 단계를 넓혀나가는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적 계획이라 불러줬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중심점으로 해야 되느냐, 계량거사에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우리가 꼼꼼하게 따지며 나가는 기법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계량거사 쪽이 굉장히 요즘 좋다라는 이야기는 의사결정을 숫자로 또는 여러분 잘 아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두 다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화하는 거. 이건 바로 가장 현대적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데, 첫째 확실성과 확률이 100%일 때 이거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하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DMUR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쭉 정리하며 나간다면 위험하의 상황하의 의사결정을 얘기하라. 위험하의 상황하의 어떤 계획은 어떤 거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정의부터 우리가 내린다면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DMUR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DMUR은 바로 디시전 메이킹을 갖다 언더 리스크라는 얘기가 되죠. 바로 디시전 메이킹에다가 언더 리스크라는 말을 쓰는 리스크가 뭐가 되죠? 위험이라는 얘기를 갖다 하죠. 위험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주식과 채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위험이다. 바로 투자를 할 때는 위험이 어떻냐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익이 얼마냐. 바로 이익과 위험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따져가는 이야기, 바로 이익이 얼마나 편차를 내느냐 그런 이야기가 바로 위험의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기대 수익, 위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따지는 게 바로 된데, 이게 바로 DM 언더 리스크
하는 말을 갖다 써서 바로 DM 유한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떤 게 여기에 속하는 영역이냐를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쭉 배우겠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의사결정수. 의사결정수란 말이 나옵니다. 이때 수는 나무수를 얘기하죠. 의사결정을 갖다 이런 디시전 메이킹 추리다 이런 말을 씁니다.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한 단계 한 단계 아까도 그림을 약간 그리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과정을 갖다 진행해가는 속에서 확률에 의하여 나올 때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갖다 결정할 때 이쪽으로 30% 이쪽에 70%다. 그럼 이 속에서 또 예를 들면 30% 여기 70%다. 여기도 30% 70%다. 그럼 결과를 갖다 쭉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치 나무가지처럼 뻗어나가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의사결정을 갖다 내리는 과정을 의사결정수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여러분들하고 그런 과정 속에 의해 되느냐 한 단계 한 단계를 나가는 걸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마코브 과정의 모델이다. 마코브라는 학자의 이야기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마코브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마코브라는 학자의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내용을 갖다 나타내는 모형이라는 얘기가 되죠. 마코브 과정의 모델이다 또 모형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건 어떻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이런 얘기를 뒤에 가게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동차 회사가 모두 몇 군데가 있느냐 A 회사가 있다 B 회사가 있다 C 회사가 있다 이럴 때 이 속에서 만약에 이 회사의 자동차를 갖다 계속 그대로 쓸 사람이 70%다. 그래서 유지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B나 C로 갈 확률은 얼마냐? 30%라. 그 30%를 B에 갈 확률이 30%다. C로 갈 확률은 얼마냐? 10%다. 이와 같이 현재 B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대로 B에 있을 확률은 70%고 A로 갈 확률, C로 갈 확률을 모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동의 경로를 모형으로 나타내며 따져가는 게 의사결정수의 바로 중요한 마코브 과정의 모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B의 모델이 예를 들면 60%를 자기 회사 그대로 쓴다면 예를 들어 A로 30% 간다. 그러면 C로 갈 확률은 얼마죠? 10%다. 이와 같이 현재 기존 소비자가 그 회사에 남아있을 확률과 딴 쪽으로 이동할 확률을 갖다 우리가 따져준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마코브 과정의 모델이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이야기. 이것도 역시 변경의 확률을 이용하기 때문에 DMUR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2차 세계대전에서 펄트와 CPM이라는 말을 갖다 나오죠. 펄트다. CPM이다 이런 말을 갖다 우리 쓰는데 이건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전쟁통에 만약 다리가 무너졌다 그럴 때 다리를 건설할 때 걸리는 시간을 갖다 쫙쫙쫙쫙 놔놓고 최고로 많이 걸린다면 시간이 최고 많이 걸리는 쪽을 갖다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왜 가장 긴 소요 시간을 갖다가 선택하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최소한 이때면 완성된다 이겁니다. 만약 다리 하나가 건설하는데 펄트 CPM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펄트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만약에 A 과정에서 1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있다. 여기 뭐 3시간 7시간이다. 그러면 7일을 취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또 변화가 있고 또 이렇게 변화가 있다면 이 과정 속에 가장 긴 쪽. 펄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가장 긴 것.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는 걸 갖다 잡는다 이거지. 그러면 그걸 갖다 쭉 연결시켰을 때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 범위 내면 건설할 수 있다. 다리를 건설한다. 공항을 건설한다. 전쟁통에. 그럴 때 가장 긴 거. 이것만 연결해서 우리가 찾아주는 걸 갖다가 일종의 확률로 나타낸 표. 확률표. 이 확률표를 갖다 뭐라 그러냐 그럼 바로 이렇게 펄트라고 얘기하고 펄트 속에서 확률로 나타낸 표 속에서 시간이 소요가 가장 긴 거. 이거의 합을 갖다가 찾아가 최소한 얼마 걸린다 그러더라 하는 답을 찾아주는 걸 CPM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2차 세계대전은 물류의 혁명을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펄트와 CPM처럼 만약에 다리가 무너졌다 할 때 다리를 건설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갖다 우리가 쭉 도표로 나타냅니다. 확률로 나타낸 게 펄트지. 그 중에 가장 긴 쪽만 찾아가지고 연결해가 아무리 오래 시간이 걸려도 이 범위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주는 게 CPM이라고 얘기하며 2차 세계대전은 학문의 변화에 바로 여러분 물류
아마 물류관리사를 갖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왜 되느냐 그러면 다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전쟁은 인사관리 배울 때 우리가 뭡니까? HACM 앞쪽에서 우리가 문제 풀 때도 나왔죠. 바로 합숙훈련을 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람을 갖다 면접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2차 세계대전과 연관이 된다. 이 전쟁은 바로 학문을 발전시키는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차량이나 여러가지 공항이나 다리나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걸 확률로 표시하는 건 펄트고 확률로 표시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긴 것만 돼서 소요시간이 긴 쪽을 갖다 잡아주는 걸 CPM이라고 불러준다 하는데 이거 전부 다 뭐가 되냐? 위험하. 위험하라는 말은 확률이 종료하는 거. 디시전 메이킹 언더 뭐가 되냐? 리스크다. 리스크를 안고 있다. 확률로 구분이 됩니다. 호경기 얼마, 불경기 얼마,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보통 얼마 이렇게 100%가 돼야 돼. 이렇게 주식과 채권 사는 것도 얘들은 위험 상황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럼 내용 속에서 불확실 상황하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재무관리 쪽에서 나오지 않아. 왜 나오지 않죠? 가치관이에요. 의사결정자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느냐, 의사결정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바로 풀어나가느냐 하는 가치관의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가치관. 바로 결정자의 DM을 갖다 해야 되는 사람의 가치관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DMUU 이게 뭐가 되느냐? DMUU는 여러분 잘 알지만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Decision Making Under Uncertainty. Certainty가 아니라 Uncertainty. 그래서 바로 Under Uncertainty.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럼 그 생각을 하는 가치관이 어떠냐? 투자 같으면 잃어버리면 너무 복잡합니다.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 재무관리에서는 뭐가 되냐? 확실성하에, 위험하에, 상충하 세 가지는 우리가 따지지만 불확실성은 따지지 않지만 여기서 의사결정을 갖다 내리는 사람에 대한 어떤 내용은 여기서는 따지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런데 요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바로 가치관이 어떻게 되느냐? 가치관에 따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갖다 우리가 만약에 이쪽을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연결을 위하여 요게 바로 확실성하에, 요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위험하에,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하에는 어떤가를 갖다 이쪽으로 좀 죄송하지만 여백을 갖다가 활용해가 비교를 좀 시켜주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불확실성하에 의사결정이다 할 때는 바로 어디? 계량의사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략이라든가 또 우리가 봤을 때 경영을 이끌어가는 재무관리나 이런 쪽에서는 절대 불확실성하에 가치관까지 따지기 너무 복잡하니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가치관에 따라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아는 맥시민이다. 맥시민이란 얘기죠. 민은 바로 최소 속의 최대. 최소 속의 최대라는 어떤 가치관. 뒤쪽부터 먼저. 바로 미니멈. 최소 속의 최대를 갖다 얘기한다. 이건 비관주의를 얘기한다. 이거죠. 비관주의. 모든 경우를 갖다가 최고 나쁜 속에서 최대. 비관주의다. 두 번째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맥시맥시라는 말이 나오죠. 맥시맥시. 맥시맥시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최대 속의 최대니까 이건 뭐냐 그럼 낙관주의다 이거죠. 바로 의사결정자가 낙관을 하는 낙관주의에 가까운 사람을 맥시맥시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이런 얘기가 되죠.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세 번째는 라플레이스라는 말을 갖다 쓰죠. 라플레이스다. 그럼 라플레이스 기법은 뭐가 되느냐 그럼 봐도 동일한 확률. 확률을 갖다 다 똑같이 본다 그러는 이야기가 라플레이스다. 모든 경우를 똑같이 30, 30% 뭐 40% 똑같은 확률을 갖다 주며 진행하는 걸 라플레이스 기법이라고 불러준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후르비츠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씁니다. 후르비츠의 기법은 뭐가 되느냐 하는 내용은 바로 여러분 낙관과 비관이 결합된 형태. 낙관과 비관을 갖다가 결합한 형태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맥시맥시, 비관과 낙관이라는 두 가지를 다 결합한 걸 후르비츠라고 얘기를 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 미니믹스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미니맥시라는 말을 갖다 쓰죠. 최대 쓰고 최소를 얘기한다 이거죠. 바로 이거는 최대 기회 손실을 갖다 얘기하는 유감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가치관이 어떠냐.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의사결정 내린 사람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따라 우리가 얘기 되느냐? 맥시미니 비관주의, 맥시맥시 낙관주의, 라플레이스 동일한 확률을 주고 후르비츠는 낙관주의 플러스 비관주의, 그 다음에 미니맥시 바로 낙관 속의 비관을 얘기하니까 유감이다. 이런 얘기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인데 재무관리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넣어버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제외다. 그러나
계량 의사 쪽에서는 반드시 불확실 상황하에 의사 결정을 얘기하는 DMUR, 우리가 봤을 때 DMUU, 여기도 이제 DMUU가 바로 가치관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제 상충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호 충돌을 한다. 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상호 충돌을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고스톱 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조금 지우고 요거 상충하를 갖다가 설명을 조금 해보죠. 상충하는 어떠냐? 고스톱이다 이거죠. 내가 돈을 잃으면 반드시 따는 사람이 있어. 따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어. 그럼 따는 사람과 잃는 사람 전부 다 합하면 뭐가 되죠? 0이란 말이야. 내가 1000만 원을 잃었다 그러면 상대 쪽에서 누군가는 1000원을 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1000원을 땄다 그러면 1000원을 잃은 사람이 있다 이거지. 이와 같이 서로가 상호 충돌에 결합. 그러니까 결국은 합하면 뭐가 되냐? 0이 된다. 그러니까 제로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제로섬이라고 얘기를 하죠. 합하면 0이 된다 하는 게 상충하가 된다. 상호 충돌이라는 말의 약자가 되죠. 그래서 서로가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은 불이익을 가져와요. 이와 같을 때를 상충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충하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상충하이 뭐냐 그러면 DM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충하는 게임 이론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게임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아니면 뭐가 되냐 여러분 잘 알고 제로섬이라는 말을 써줘. 제로섬이라는 말을 합하면 0이다 이거지. 예를 들어 두 사람 알파와 베타가 움직여서 서로 이득과 손해를 따지면 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 반드시 그 양만큼 잃어서 합하면 0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로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한 말이 되죠. 이런 제로섬은 반대쪽을 얘기하면 윈앤윈이다. 윈앤윈이다. 우리가 너도 좋고 나도 좋자 하는 윈앤윈과는 반대적 개념을 나타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상충하의 의사결정이다 그럴 때 상충하는 상호충돌입니다. 누가 이득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게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게임 이론은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옵션. 재무관리 쪽에서 옵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옵션은 바로 권리를 얘기하죠. 권리. 바로 내가 주식을 살 권리만 사놓는다. 그러면 누가 이득이 되면 그 반대쪽은 손해.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이 옵션을 산 사람과 판 사람,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하나는 유리하다면 하나는 불리해진다 이거죠. 이게 뭐냐 그럼 옵션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선물이다 그럼 미리 뭐가 되느냐 국제 곡물 시장에서 뭐가 되느냐 사놓고 매일 통장에서 유리한 사람에서 불리한 사람 통장에서 유리한 사람 통장으로 돈을 이동하며 우리가 일어나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선물이라는 말을 쓰죠. 그다음에 이제 수합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환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외환에서 예를 들어서 뭐가 됩니까? 내가 현재 1대 1000으로 너한테 파는데 연말에 가가 내가 1대 1200원으로 다시 사주마. 조건을 달리해서 이와 같이 팔고 사는 걸 갖다 동시에 하는 걸 갖다 환거래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팔지만 내가 사줄게. 이런 전제 조건을 붙는 걸 갖다 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이런 걸 갖다가 외환에 적용하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합이라고 얘기하죠. 이 내용 속에는 다 그럼 하나의 승자가 있다면 반드시 반대쪽에는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지. 이와 같이 우리가 의사결정 내릴 때는 이 네 가지 과정 속에 앞으로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앞으로 상충하까지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며 정리한다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실성 하에 DM, UC 선형, 비선형, 목표, 동적 대충 아웃라인 잡았습니다. 그다음 DMUR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위험하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보통 재무관리 쪽에는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팔 때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고 여기는 자본예산 초기 투자를 할 때 이야기가 되고 상충하 요 세 가지만 따지는데 우리가 여기 위험하는 바로 왜 되느냐 영어로 말하면 DMUR이라고 하죠. 리스크, 언더 리스크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건 바로 의사결정수 또는 마커브 가정의 모델 아까 자동차를 갖다가 보유하는데 그 위에서 차를 그대로 사줄 확률 딴 데로 고객이 이동할 확률을 나타내는 건 마커브 가정의 모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펄터 CPM 2차 세계대전 때 다리가 붕괴되었다. 그러면 다리를 건설하는 데 걸리는 확률표를 펄터라고 하고 그 중에 가장 긴 걸 CPM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과 항문의 과정을 얘기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이건 바로 DMUR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DMUU는 아까 5가지 여러 가지 바로 가치관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재무관리에서는 이 가치관 불확실성과는 넣지 않지. 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충하는 게임 이론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해가 내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서로가 상황을 갖다 놔놓고 치열한 경광전을 벌이는 게 상충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역별로
영역별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붙으며 가고, 그렇다고 미세하게 막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겠다 이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험 나왔을 때, 또 앞으로 여러분 경영자가 되었을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현대 뭐가 되느냐, 바로 추가된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되느냐, 바로 경영학의 내용에 계량 의사결정, 그 다음에 MIS,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국제경영까지 완벽하게 치러줘야 된다는 거. 물론 앞에 5장까지 배운 내용은 이 책이나 저 책이나 다 있습니다. 어느 교수나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뒷부위들이 빠진 부위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주는 것이 경쟁에 이기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약간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해버리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됩니까? 모든 시험이나 모든 학점이나 완벽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한 번 해서 정확하게 끝을 내는 거, 이런 게 현대 살아가는 뭐가 되느냐, 바로 방법이고, 또 다양한 자격증 시험에도 응시할 때도 경영학이라는 부위에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1장부터 8장까지 국제경영까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거듭 이야기를 드리고, 뭐 다소 시험에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는 선별해서 여러분이 듣겠지만 그래도 왜 되느냐, 여러분들이 꼭 챙겨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바로 첫 번째인 확실성화부터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 책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미주알 고주알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성큼성큼 나가며 내용을 살펴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